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촌동에 살고 있는 재혼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대학 CC로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고작 3년 살고 사별을 했어요. 30도 안 돼서 미망인이 됐을 때는 솔직히 하늘이 제게 내린 벌인 줄로만 알았어요. 신혼 초부터 속으로 매일같이 남편과 이혼할 궁리만 했었거든요. 제가 속아서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을 흉보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잘 알지만 지금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 정도로 치떨리기 싫어요. 결혼과 동시에 가면을 벗은 전 남편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사람의 호의를 이용할 줄만 아는 인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얼마나 사악한 분이었나 몰라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돈 안 주고 부리는 자기 집 종으로 알고 사셨거든요. 도리는 지킬 줄 모르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시는데 5분 이상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제가 진저리를 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였어요. 당신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러시더니 어쩌면 자기 자식 장례를 치르는 날까지도 돈 가지고 그 난리를 치시던지. 정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진저리가 쳐진다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게 사별하고 7년 만에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지 뭡니까. 그래서 묵은 복수를 한 방에 해버리고 속 시원하게 사연을 적어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부유하게 보냈어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제게 없는 거라고는 딱 하나, 부모님이었어요. 제 돌을 앞두고 부모님은 저를 친가에 맡기고 모처럼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셨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이 함께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을 사진을 통해 수도 없이 보고 자랐지만 함께 있던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제게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없어요. 아빠 목소리가 어땠는지, 엄마 웃음소리는 어땠는지, 남들한테는 사소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라서 현실감이 없거든요. 차라리 TV를 통해 자주 보는 연예인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미국에 살고 있는 아빠 친구분이 집에 찾아오셨었는데 그때 그분을 통해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혜주야, 이건 너희 부모님 결혼식 때 내가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야. 아저씨가 TV에 연결해 줄 테니까 한번 볼래? 한때 영화 감독이 꿈이었다는 아빠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결혼식에 참석하러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다고 했어요. 그때 결혼 선물로 주려고 열심히 결혼식을 영상에 담았지만 결혼식 뒤풀이 때 술을 진탕 마시고는 뻗는 바람에 테이프가 담긴 카메라를 그대로 들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나 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영화와는 상관없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미국에서 결혼해 살게 되면서 이 영상에 대한 기억은 까맣게 잊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창고 정리를 하다가 이걸 발견하곤 한국에 들어오는 길에 일부러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였죠. 사진으로 자주 봐왔던 엄마 아빠였지만 목소리는 처음 듣는 거라서 기분이 묘했어요. 그제야 비로소 내 부모님이 정말 살아있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리움과 애틋함이 순식간에 몰려와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끝까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저를 보시곤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셨고 할아버지 역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빠 친구가 돌아가신 그날 밤에도 저는 혼자 거실에 나와 밤새도록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오래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공비디오 테이프에 복사를 해주셨어요. 여러 번 돌려보면 테이프가 늘어날까봐 아예 여러 개를 복사해 주신 거죠. 소녀딸을 위한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 덕분에 저는 아직도 가끔씩 부모님이 생각날 때면 그 테이프를 꺼내 부모님의 결혼식 영상을 보고 있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였지만 제 유년기를 돌아봤을 때 저는 그리 착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딱히 사고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뭐랄까 인간미가 없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난 고아니까 당연히 이 집안의 어른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셔야 한다고 말이죠. 나만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했고 내 삶만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아빠 친구 덕분에 부모님 영상을 본 뒤로 조금씩 사람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아빠 친구는 그 영상을 제게 전해주기 위해서 짧은 한국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거쳐 제가 사는 곳을 수소문하셨고 5시간이나 차를 타고 달려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로지 부모를 잃은 옛 친구 딸을 위해서 말이죠. 세상엔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아도 타인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내가 아빠 친구한테 도움을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특히 자식을 앞세워 보낸 뒤 혼자 남은 손녀딸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잘 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모르는 게 있었더라고요. 세상에는 타인의 도움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당시 저는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같은 동아리 회원이었거든요. 비록 과도 다르고 학번도 달랐지만 거의 매일 동아리방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같은 과 동기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시 남편은 군복무를 마치고 2학년에 복학한 복학생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동아리방에서 몰래 취식을 하며 지냈어요. 그런 사실을 아는 건 저를 비롯해 3명 정도였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우리 3명한테는 더 허물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자신보다 학번이 낮은 저한테는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괴롭힘에 가까울 정도로 이용해 먹었어요. 우연히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마주치면 당연하게 커피 한 잔 뺏어 먹고 점심시간에 과 동기들이랑 학식을 먹으러 갈 때면 어김없이 달려와 라면이라도 하나 얻어먹고 가는 시기였죠.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면 버스비를 뜯어가고 하다못해 제 주머니에 든 껌 하나라도 꼭 뺏어 먹곤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로 집요하게 뜯어먹지 않는 것 같은데 저한테만 유독 그랬어요. 하다 이제는 이런 요구까지 하게 이르렀죠. 혜주야, 너희 집 김치 맛이냐? 밤에 라면 끓여 먹을 때 김치가 없어서 죽을 맛이다. 남는 김치 있으면 좀 싸와라. 밑반찬도 덤으로 가져오면 더 좋고. 김치는 있는데요. 그거 들고 버스 타면 냄새 엄청 날 텐데 어떻게 가져와요? 김치야 냄새 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다고 버스 타고 못 가져와?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들고 오지 뭐. 오늘은 내가 가해가 있어서 안 되고 내일 나랑 같이 너희 집에 가자. 내일 4시까지 동방으로 와. 네? 저 내일 강의 없는데요. 강의 없으면 동방에서 놀고 있어. 시간 남으면
동방 청소도 좀 해주고. 김치 얻어먹겠다는 사람이 강의도 없는 저를 불러 동아리방 청소까지 지킬 정도로 남편은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아리 활동할 때 돈을 내야 하는 순간엔 쏙 빠지거나 자신은 가난한 고학생이라고 어필을 해서 빠지게 있으면서도 동방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근방에서 술을 마실 때면 제일 먼저 달려와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얄미웠거든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는 해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동정심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건데 남편한테는 이상하게 동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마도 뻔뻔함이 지나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선배 마린이 할 수 없이 강의도 없는데 시간에 맞춰 동아리방에 갔어요. 가보니 남편은 아직 강의가 안 끝났는지 동방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나 한 잔 마시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둘러보니 화장실 앞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도와 쓰레기 옮기고 있더군요. 치, 나한테는 동방 청소까지 하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웬 오지랖이래? 어이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생각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연신 미안해서 어쩌나는 말을 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남편은 넉살 좋게 웃어가며 일을 해대더라고요. 이모님, 자꾸 뭐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거지.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어쩌죠? 제가 남자 화장실 쓰레기는 다 옮겼는데 여자 화장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쩌지?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혜주. 야, 너 잘 만났다. 너 이리 와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제게 뭘 시킬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뒷걸음질을 쳐서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어느새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와 소뚜껑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탁 잡더라고요. 너 오늘 좋은 일 좀 해라. 그리고는 제 대답도 안 듣고 저를 끌어다 여자 화장실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더군요. 강의가 없는 날이라서 기껏 차려입고 학교에 갔던 저는 그날 오지랖 넓은 남편 덕분에 학창시절에도 해본 적 없었던 화장실 청소를 땀까지 흘려가며 해야 했어요. 청소를 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결국 저희 집에서 김치를 가져오려던 남편의 계획도 물 건너가 버렸고요. 아주머니께서는 고맙다며 남편과 제게 바카스를 한 병씩 주셨어요. 학생들 덕분에 내가 맡은 구역 청소를 잘 끝낼 수 있었어. 고마워서 어쩌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고마워요, 학생들.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는 청소 카트를 끌고 가셨어요. 저는 땀으로 화장이 다 지워져서 쌩얼에 가까운 얼굴로 파김치처럼 늘어져 있었는데 하필 그 순간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까지 나지 뭐예요. 아, 정말 누가 보면 가지가지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글쎄 짠돌이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혜주, 돈가스 좋아해?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오빠가 우리 혜주 돈가스 사줄게. 평소 꾸질꾸질하고 뻔뻔하고 염치 없는 줄만 알았던 남편이 저더러 돈가스를 사달라는 게 아니라 사주겠다는 말을 하자 저도 모르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더라고요. 말은 사준다고 해놓고 정작 돈가스를 먹고 나올 때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잔돈이 없다거나 하면서 기어이 내 지갑을 털어먹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 먹느라 돈가스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나니까
정말 남편이 카운터로 가서 2인분 가격을 지불하지 뭐예요. 너무 놀라서 이 사람이 미쳤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고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 주지 뭐예요. 오늘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마음 같아선 택시 태워 보내주고 싶지만 내 사정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 버스비야. 남는 건 아이스크림 사 먹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날 남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혹시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은 건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워낙 없이 살아서 돈 있는 놈들한테 무시를 당해서 그런가 부자들만 보면 배알이 꼬이고 삐딱선을 타게 되거든. 군 제대하고 반년을 죽어라 이래서 번 돈으로 겨우 복학을 할 수 있었어. 월급이 하루만 늦었어도 등록 날짜를 못 맞추는 거라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당일 받은 월급까지 탈탈 털어서 등록금 맞추고 나니까 하숙집 구할 돈도 안 남더라고. 반년을 벌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힘겹게 돌아온 대학에서 첫 강의 날 교문 앞에서 널 봤어.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내리더라. 얼굴엔 근심 하나 없이 세상 맑아 보이고 입고 있는 옷이며 가방도 꽤나 비싸 보이더라. 속으로 그랬지. 저런 애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러고 사나. 솔직히 부러웠다. 그런데 그런 너를 동아리방에서 마주친 거야. 하숙집 구할 돈도 없어서 동방에서 도둑잠 자는 처지에 기사 딸린 차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 너를 보니까 괜히 심통이 났어. 그래서 더 괴롭혔다. 차라리 네가 성격도 거지 같고 싸가지라도 없었으면 괴롭히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했을 텐데 이건 참 순애도 너무 순한 거야. 이래서야 괴롭히면서도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 오늘만 해도 그래. 선배 같지도 않은 게 김치 좀 달라 그런다고 강의도 없는 게 학교는 왜 오냐? 왔으면 김치나 주고 말 것이지. 하란다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면 어쩌냐고. 그야 선배가 하라 그랬으니까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안 됐기도 하고. 그게 문제란 거야. 네가 왜 그딴 것까지 신경을 쓰냐고. 그냥 미친놈이 지랄한다 생각하고 쌩 까면 되지. 그래서 선배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선배 말 잘 들은 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맙고 미안하다는 거지. 평소와는 달리 그날 남편의 모습은 사랑 고백하려는 여학생 앞에서 수줍음을 타는 남학생처럼 무척이나 귀여워 보였어요. 이런 사람이 그동안 저를 이유 없이 괴롭혔던 그 선배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조심해. 세상에 너처럼 착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너를 이용해 먹고 네가 가진 거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혈안이 된 인간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란 말이야. 선배처럼요? 그래, 나처럼. 남편은 그제야 피식 웃고는 커다란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온몸에 털이 삐죽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제 머리 위에 남편 손이 얹혀져 있는 기분이 들어서 얼굴이 자꾸 화끈거리고 헛웃음이 나고 그랬어요. 그게 남편의 의도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 제가 남편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네요. 남편은 약속대로 전처럼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나도 제 손에 들린 커피를 낼름 집어가는 일도 없고 학생 식당에서 마주쳐도 밥 사달라는 말이 아니라 점심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하고 지나갔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게 제대로 돌아온 거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런 상황이 더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뽑은 커피를 당당하게 뺏어서 먹고 제 주머니를 뒤져 껌을 뺏어가고 학생 식당에서 라면 사달라고 조르던 그 남편이 그리울 정도였어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흔들어서
자기한테 시선이 가게 만들어 놓곤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저랑 거리를 두는 게 무척이나 야속했거든요. 여름방학 내내 남편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던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개강하면 바로 남편한테 찾아가 따지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관계를 확실히 하자고 하려고요. 그런데 개강날 동방에 가보니 남편 짐이 싹 치워지고 없지 뭐예요. 그래서 선배한테 혹시 남편이 하숙집에 들어갔냐고 물었더니 아, 명수 휴학했어. 어머님이 다치셔서 명수가 대신 과수원 일을 해야 한다나 봐. 아버지도 안 계신데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도 둘이나 있으니 명수 그 자식 입장에선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 에휴, 방학 내내 땡볕에서 막노동 뛰면서 등록금 번다고 난리쳤는데 결국엔 그 돈 고스란히 어머니 병원비로 들어갔지 뭐. 다음 학기엔 제대로 복학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없는 살림엔 돈 나가는 구멍이 수시로 뚫리는 법이니까. 돈 많은 할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남편이 처한 상황을 100% 공감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라면 마음이 그렇다 해도 제가 나서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던 건지 무작정 남편 고향집을 찾아갔지 뭐예요. 택시를 타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시로 동네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가며 남편이 일한다는 과수원으로 찾아갔어요. 듣기로는 어머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과수원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머님은 과수원 주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을 하는 인부였더라고요. 하긴 과수원을 운영할 정도의 집이라면 그렇게 돈에 쪼들려 살지 않았겠죠. 느닷없는 제 방문에 남편은 무척이나 놀라했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과 제가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까지 갈 때만 해도 거침이 없었던 저는 정작 남편을 마주하자 입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남편의 첫마디 때문이었죠. 나혜주, 네가 여긴 왜 왔어? 그곳까지 가면서도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지 않았던 탓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사실 저도 왜 거기까지 갔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힘든 노동 탓인지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무더위와 땡볕 탓인지 새까맣게 타서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남편을 보니까 눈물부터 나지 뭐예요. 제 눈물에 놀란 남편은 어쩌지도 못한 채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제게 건넸어요. 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으려는데 순간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이미 축축하게 젖어있던 수건에서 땀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얼른 손으로 코를 막았더니 남편이 그 모습에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야, 사람 일 울리든 웃기든 하나만 해. 어쨌든 눈물 그쳤으면 됐다. 잠깐 기다려. 땀 좀 씻고 올게. 비누 냄새를 폴폴 풍기며 돌아온 남편은 이 먼 데까지 어떻게 왔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선배한테 사정을 다 들었다는 것과 아직 추가 등록 기간이 남아있으니 등록을 하라고 했어요. 돈은 제가 빌려주겠다고요. 그랬더니 너 괜한 헛걸음했네. 실은 큰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어. 우리 집 사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지진 않을 텐데 차라리 하루빨리 졸업해서 제대로 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게 나을 거라고. 이번 학기 학비랑 엄마 팔이 다 나을 때까지 생활을 도와주시겠대. 안 그래도 곧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고맙다. 난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안하네. 기왕 왔으니까 복숭아 좀 가져가라. 낙과라서 모양은 좀 그렇지만 맛은 끝내주거든. 결국 저는 양손 가득 복숭아를 얻어들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학교로 돌아왔고 전처럼 동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남편 집에 찾아간 이후 남편과 제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4학년이 되고부터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거든요. 남편보다 1년 먼저 취직을 한 저는 말 그대로 우렁이각시처럼 물심양면으로 남편의 취업을 도왔어요. 남편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이 남편 자취방에 찾아가 쌀도 채워놓고 냉장고에 밑반찬이며 김치며 심지어 할머니께서 사오신 한우까지 훔쳐다 남편에게 구워 먹이곤 했거든요. 월급은 고스란히 데이트 자금이나 남편 생활비로 들어갔지만 그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대입을 준비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했던 남편은 은행에 취직했고 저는 남편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돈 많은 우리 할아버지와 회사 동료들한테 남편이 팔고 있는 이런저런 은행 상품을 권해드리곤 했어요. 덕분에 남편은 신입임에도 매번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할당량을 채울 수 있었죠. 그 고마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쉬는 날이면 저희 할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와서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기도 하고 남자 손이 필요한 잡다한 집안일들을 도와주고 가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일찌감치 제 남편을 손녀딸 사윗감으로 생각하셨어요. 남편은 취직을 하고도 월급의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데 들어갔어요. 은행권뿐만 아니라 큰아버지께 빌린 돈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남은 걸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또 쪼개서 고향집에 내려보내야 했으니 30이 되도록 통장엔 단돈 100만 원도 여윳돈이 없었어요. 이래서는 언제 돈을 모아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집을 내가 마련할 테니 결혼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혜주야,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빚을 너랑 나눠지는 것밖엔 안 돼. 네가 왜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해야 되니? 그러지 말고 몇 년만 더 기다려주라. 작은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때까지만. 자기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요즘 전셋집 보증금이 얼만데. 자기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얘기야. 그때 돼서도 온전히 자기 돈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은 힘들어. 모르긴 해도 전세 대출을 받게 될 텐데 그럴 거라면 지금부터 같이 벌어서 빚 갚고 전세 대출 받아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무거운 짐 혼자 들고 갈 생각 말고 같이 들자. 부부가 그런 거 아니야? 남편도 제 말이 맞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상 선뜻 그러자는 말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설득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루는 남편을 집에 불러 같이 바둑을 두시다가 제가 미리 언질드린 부분에 대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엔 말이다. 니들만 괜찮다면 너희가 이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어떨까 한다. 작년에 한 사람이 세상 떠나고 혜주랑 둘이 살려니 나도 많이 적적해서 말이야. 그렇다고 이 늙은이를 너희한테 부양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집안 살림이야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으니 걱정 없고 생활비야 이 할애비가 돈 많은데 무슨 걱정이겠니. 여기서 몇 년 살면서 돈 모아서 나가면 니들한테도 나쁘진 않을 것 같구나. 할아버지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선택지를 주시는 바람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 입장에선 완전 땡큐인 셈이었죠. 집세 안 나가고 생활비도 안 나가니까 그 돈은 고스란히 빚 갚고 다음 해부터는 돈도 모을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가 당장 결혼해서 집을 나가면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이었는데 그 문제도 한 큐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처가살이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겠지만
일러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할아버지 제안에 솔깃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런 상황을 전하고 결혼 허락을 구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는 대뜸 이러시는 거 있죠. 그럼 나는 니들이 거기 사는 동안 내 아들네 집에도 못 드나드는 거잖니? 차라리 네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그러렴. 그래야 나도 우리 애들도 지 형 집에 드나들기 편하지.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해야 할 도리를 못해서 할아버지께 도움받는 처진데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해달라고요? 전 그렇게는 못해요. 아니, 내가 못할 말했니?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인데 돈 있는 사람이 좀 더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거야? 나도 가진 것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해주겠다. 예, 네 생각은 어떠니? 어머님은 대뜸 제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이건 제 뜻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닥치고 내 말에 동의하라는 무언의 압력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 기분 맞춰드리느라 할아버지께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저도 명수 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비록 할아버지 댁이지만 집이 워낙 커서 어머님이랑 명수 씨 동생들이 찾아와도 쉬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평생 할아버지 댁에 살 것도 아니고 집 구할 또 마련할 때까지만 신세를 지는 거니까 이번 일은 어머님께서 져주시면 안 될까요? 너 지금 니네 할아버지 집이 크다고 자랑하는 거니? 네 눈에는 돈도 없는 시어머니는 어른으로도 안 보이는 거야? 뭐? 져줘? 내가 왜 너한테 져줘야 하냐고. 애초에 네가 네 할아버지 모시고 살 생각으로 뒤에서 우리 명수 조종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결혼도 하기 전부터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넌 내가 그렇게 웃어? 암튼 난 절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런 수확도 없이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우리 결혼 얘기는 물 건너가나 했는데 며칠 뒤 남편한테 어머님이 허락하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전화로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그게 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아무튼 양가 어른들의 허락이 떨어진 만큼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둘러 예식장을 잡고 제가 쓰던 방에 침대 정도만 바꾸고 시작한 신혼이라 돈이 든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도 할아버지 지인분들이 많이 오신 덕에 축의금이 꽤 들어와서 그걸로 결혼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오히려 돈이 남았으니 완전 남는 장사였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어머님이 대뜸 축의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예, 그날 보니까 너희 쪽 손님이 꽤 들었더구나. 우리가 양보해서 서울에서 식을 올렸으니 망정이지. 너희가 대구까지 내려와야 했으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었겠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을 좀 줬으면 한다. 서울서 식을 올리는 바람에 우리 쪽 지인들이 많이들 못 갔으니 하는 소리 아니니. 많이는 안 바란다? 딱 3분의 1만 다오. 네? 아니 어머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디까지나 저희 할아버지 지인분들이 내신 돈인데 그걸 왜 어머님께 드려요? 그리고 서울까지 오시는 차편이랑 차에서 드실 밥이랑 간식까지 저희 쪽에서 다 챙겨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저희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날 안 오신 분들은 애초에 참석을 안 하시라고 했던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몫이 축의금까지 계산에 넣으시면 안 되죠. 게다가 신랑 쪽 식사 비용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다 내주셨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너는 돈 있는 집에서 자랐다는 애가 어쩜 그렇게 씀씀이가 작아? 그깟 몇 배 가지고 생색낼 일이냐고? 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지자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볼멘 소리로 그러더군요. 혜주야,
그냥 남은 돈 엄마 드리자. 얼마나 한다고 돈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그러냐?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평소 돈이라면 저보다 더 벌벌거리는 사람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주라고요? 이 돈이면 자기 학자금 대출금도 갚을 수 있는데? 제가 진심이라는 듯 남편을 쳐다봤더니 한 번쯤은 져주기도 해야지. 어떻게 매번 이기려고만 들어? 엄마도 우리 할아버지 댁에서 사는 거 허락하셨잖아. 우리도 하나쯤은 져 드리자. 거기서 더 고집을 부리면 저만 돈독으른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남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차피 그 돈은 우리 계획에 없던 돈이기도 했으니까요. 남편 말대로 한번 져드린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가 맡은 건 매번 지는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뭐예요. 애초에 남편이 어머님을 설득했던 것도 결론은 돈이었어요. 기왕 있는 집에 장가갔으면 한몫 제대로 챙겨야 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돈 쥐고 있는 할아버지 옆에 있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남편이 어머님을 설득한 말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이 연로하신 할아버지 생각해서 모시고 살 생각을 하는 줄 알았으니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거죠. 결혼하고 몇 달간은 사실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빠서 다른 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집안일을 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 덕분에 집안일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과 제가 자란 집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굳이 알아채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한 번에 쾅 뒤통수를 맞게 됐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은행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월급 관리는 남편이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각자 버는 돈에서 자신이 쓸 용돈과 약간의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우리한테 잘 맞는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아무 의심 없이 남편 계좌로 월급을 이체하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엄마, 그 돈 딱 일주일만 쓰고 줘야 돼. 해주고 알면 난리 난다고. 걔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월급 받은 거 잘 불리고 있는 줄 안단 말이야. 저번처럼 돈 못 갚는다고 그러면 내 선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 꼭 약속 지켜야 돼. 안 그럼 나도 더는 안 빌려줘. 일부만 엿들은 통화였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어머님께 우리 부부의 공동 자금을 빌려줘 왔고 그중에 못 받고 뜯긴 적도 있다는 것. 그럼에도 이번에도 또 돈을 빌려주려 한다는 거였죠. 저는 남편이 통화를 마치는 걸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어머님한테 돈 빌려드리려고? 그러자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다가 이내 평정심을 유지하곤 부탁 전화만 받았을 뿐 빌려줄 생각은 없다고 하지 뭐예요. 제가 다 들었는데 말이에요. 아무래도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모은 돈 내역을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를 못 믿는 거냐고 길길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찔리니까 괜히 목청만 높이는 게 더 수상해서 집요하게 물었더니 결국엔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 안 되지 뭐예요. 지금까지 모은 돈의 대부분이 어머님께 빌려드린 이후 복구가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사라져버린 거죠. 출처는 다름 아닌 시댁이었어요. 과수원 일을 다니고 때때로 과일 판매까지 해야 해서 트럭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생 앞으로 트럭을 한 대 뽑아줬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지. 거기엔 내 월급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게다가 지난번에 빌려준 건 받지도 못했다며? 그런데 왜 또 빌려주는 건데? 저로서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데도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삐딱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엄마한테 빌려준 돈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일단 돈을 벌 길을 열어줘야 이자든 원금이든 받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빌려준 거야.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변명인 건지. 애초에 돈을 안 빌려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 받으려고 돈 더 빌려주겠다니.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을 빌려주고 말고가 아니었어요. 바로 어머님과 남편의 태도였죠. 이 모자는 어떻게 된 게 네 거 내 거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연애를 4년이나 하고 결정한 결혼이었지만 남편의 이런 성향을 몰랐던 건 그동안 워낙 남편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제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결혼하자마자 실상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일로 결혼기간 내내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결국엔 자기 월급은 공동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각자 관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는 곳곳에서 불거졌어요. 저희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말이나 평일 저녁 때 외식을 나갈 때면 의뢰 남편은 할아버지가 계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달려가서 계산하지 않으면 끝까지 절대 돈을 안 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뭐라고 했더니 이러는 거 있죠. 할아버지 돈 많으시잖아. 어차피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주고 가실 텐데. 그러면 상속세 내야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쓰는 게 세금도 덜 내고 효도 아니겠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쩜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판단을 하는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대체 이런 사고방식은 누구한테 배운 건가 했더니 바로 시어머니였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남의 집 귀한 맏아들 처가살이 시키는 게 미안하다시며 시댁에 참 잘하셨거든요. 명절에 시댁에 갈 때면 한우 세트에 시어머니 옷과 가방, 거기에 시누이 시동생 용돈까지 저희 부부를 통해 보내셨어요. 그런데 매번 그걸 받으면서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시댁과 한 동네 사시는 작은 할머니께서 찾아와 저희 부부가 바리바리 쌓은 선물을 보시곤 한마디 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백화점을 옮겨다 놨네 그려. 아들 녀석 장가 잘 보낸 덕에 자네가 복이 터졌구만.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복은 무슨 돈 많은 늙은이가 돈 쓰는 재미 보려고 하는 일인걸요. 다 우리한테 할만하니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기왕 해줄 거면 돈 되는 논이나 밭을 사줄 것이지 매번 푼돈 가지고 생색만 내네요. 하여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요. 이러면서 꼭 마치 받을 거 덜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이런 말들은 따지고 보면 죄다 틀린 말이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할아버지가 푼돈 가지고 생색만 낸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달랐거든요. 사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시댁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땅 한 평 가진 게 없는 집이었어요. 그러니 집성촌에 살면서 일가 친척들한테 늘 무시만 당하고 살아왔었죠. 그랬던 저희 시댁이 동네에서 목에 힘주고 살게 된 건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였어요. 그 전까지는 친인척들이 저희 시댁에 찾아오는 일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저희 시어머니는 툭 하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이나 저한테 하신 건 아니고 대부분은 저희 할아버지께 했던 전화였죠. 어머님이 어찌나 뻔뻔한 분이신지 남들은 대놓고 말하기 힘든 걸 너무도 쉽게 내뱉으셨어요. 이를테면 뭘 좀 해달라는 말들이었죠. 툭 하면 저희 할아버지께 죽는 소리를 하시며 땅 좀 사달라, 밭 좀 사달라 조르셨거든요. 저 좋으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며느리한테 주고 가실 재산 아닙니까? 기왕 주실 거 새로 가족이 된 저희 살 길도 열어주시면 남들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집은 며느리 잘 들어와서 살림이 편해 할 테니까요.
할아버님, 돈 많으시잖아요. 이깟 땅 할아버님께는 푼돈 아닙니까? 손녀딸 생각해서 선심 좀 쓰세요. 처음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적잖이 놀라셨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정확한 내막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지나가는 말로 너희 시어머니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더구나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대놓고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덕분에 저희 시댁은 제가 시집 온 이후에는 동네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집이 되었어요. 그러니 한 동네 사는 친인척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저희 시댁에 드나들었고요. 시어머니는 참 야근분이라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땅이나 그 밖에 돈 되는 선물을 해주시자 저한테도 꽤 유하게 대하셨어요. 가령 명절에 할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본가에 내려오지 말라고 하신다거나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 닥달을 잠시 멈추시거나 하는 걸로요. 돌려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게 있을 때면 앞서 말씀드린 것을 빌미삼아 저희 할아버지께 흥정 아닌 흥정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전에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던 인간이 결혼 후에는 할아버지가 자신한테 도움을 주실 때만 여우같이 싹싹하게 굴었거든요. 남편과 살았던 3년 동안 한마디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할아버지 돈에 따라 자신들 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할아버지께서 노환으로 몇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되자 드디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저희 할아버지께 늘 자신을 하나뿐인 손주 사이라고 떠들던 인간이 정작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부터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호랑이 없는 잔치에 여우가 왕이라고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기 바빴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노인 시동생이 툭 하면 서울에 올라와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던 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영감이 죽기 전에 재산 목록부터 만들어놔. 그냥 네 앞으로 상속해주고 가면 딱 좋겠구만. 나중에 네 명의로 돌리려면 돈도 들고 골치 아프잖니.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 네 앞으로 땅을 많이 사놔서 다행이지 뭐냐? 넌 엄마 잘 둔 줄이는 알아. 나나 되니까 발빠르게 네 목부터 챙겨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못했다? 하여간 엄마는 얼굴에 철판을 제대로 깔았다니까. 할아버지한테 땅 사달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엄마네 할아버지도 아닌데. 가끔은 내가 들어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니까. 내가 나 좋자고 그랬냐? 다 내 새끼들 주머니 채워주려고 그런 거지.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둔 덕에 세금도 덜 내고 얼마나 좋니? 영감이 죽기 전에 이 집이랑 건물도 네 명의로 돌려놓으면 좋은데. 거기까지 들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진짜 충격은 그 뒤였어요. 야, 근데 너 과수원 집 선영이랑 아직도 만나니? 걔 이혼하고 과수원 내려와 있는 거 보고 내가 아주 시겁했다니까? 그러다가 네 처가 명절에 집에 왔다가 니들 사이 눈치라도 채면 어쩌나 싶어서. 아, 그래서 엄마가 우리 보고 명절에 집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하여간 우리 엄마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나 선영이랑 잘해보려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1, 2년 안에 유산 정리해서 챙길 거 챙기고 혜주랑은 끝낼 생각이야. 애초에 선영이가 시집만 안 갔어도 얘랑은 사귈 생각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한 거잖아. 선영이도 이혼 딱지 붙었으니까 선영이 아버지도 이젠 나 반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젠 우리 집도 예전처럼 자기들한테 꿀리는 처지도 아니고. 아, 이번 생엔 선영이랑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일이 되려니 이렇게 또 되네.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이놈아, 네 처 앞에서는 절대 들키지 마. 그게 순딩이 같아도
바람난 남편 앞에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날 모자의 대화를 몰래 듣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할아버지 유산은 다 뺏긴 채 남편한테 버림받은 충격으로 폐인이 돼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나쁜 놈들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보다도 제 남편이 먼저 황천길을 떠났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 몰래 내연녀랑 드라이브를 가다가 마주 달려오던 덤프트럭에 치여 두 사람 모두 직사한 거예요. 남편 말대로 둘이 인연은 인연이었던가 봐요. 한날 1시에 죽었으니 말이에요. 이미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던 저는 그게 앞서 생각지도 않은 결자해지 상황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지 뭐예요. 그런 저와는 달리 저희 시댁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저희 할아버지를 통해 땅을 사들이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 명의가 어머님이 아닌 제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거기다 웃긴 건 남편과 남편 내연녀가 같은 장례식장 1호와 2호에서 동시에 상을 치렀는데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둘 사이에 대한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놈이 바람핀 게 잘못이라는 사람, 이혼녀 주제에 가정 있는 남자한테 꼬리친 여자가 잘못이라는 사람, 양갈래로 편이 나눠지면서 술자리에서 고성이 오갔고 그 바람에 종국에 가서는 양가 부모가 머리채를 잡고 개싸움까지 벌이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 눈에는 남편 잃은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 앞에서 남편의 내연녀에 대한 말을 스스럼 없이 꺼낼 수가 있대요. 그마저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장례가 끝이 났고 장지로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장례식장 정리도 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지 뭐예요. 야, 어떻게 된 게 네 남편 장례식인데 너희 집안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머님, 오히려 다행 아닐까요? 어머님 아들이 내연녀랑 한날 1시에 죽었다는데 그게 알려져서 좋을 게 뭐예요. 괜히 죽은 사람 욕만 더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더는 따지지 못했어요. 그건 그렇고 장례 기간 내내 온 손님들은 죄다 내 아들 손님이니까 정산해서 여기로 보내라. 내 계좌번호다.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끝까지 자식 조의금까지 챙기려 드는 시어머니를 보니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아들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님께 입금을 해드렸어요. 순간 어머님 휴대폰으로 입금 내역이 떴고 그걸 확인한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쳐댔어요.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조의금 보내랬더니 1원을 보내?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어머님, 그 정도면 제가 후하게 쳐드린 거예요. 이체는 마이너스가 안 돼서 그나마 1원이나 드렸으니까요. 그러니 그건 어머님 아들 저승길 노잣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저 서류 정리되는 대로 시골 땅 다 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이고 밭에서 난 것들 중에 챙기실 거 있으면 얼른 챙기세요. 나중에 시간이 없었네 어쩌네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이 사망보험금 말이에요. 혹시라도 거기서 얼마 떼어줄까 기대하고 계신다면 일찌감치 꿈 깨세요. 제가 장례기간 내내 계산기를 때려보니까 그동안 그의 대학 등록금부터 자취방 월세, 학원비를 비롯해 심지어 자동차 면허학원 수강료까지 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의 사망보험금에서 그것들 제하고 나니까 치킨값밖에 안 남네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걸로 계산은 퉁치는 수밖에. 어머님 보시기에 제가 맹한 구석에 있어서 내 거 못 챙기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어머님,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네, 맞아요.
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간 그이랑 시댁에 들어간 우리 집 돈 다 돌려받을 거예요. 혹시나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하세요. 전요,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가 들든 그건 상관없어요. 은혜를 원수로 하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응징할 수만 있다면 얼마가 들든 끝까지 갈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덤비세요. 그럼 다시 볼 일 없길 빕니다. 뭐? 야 이년아, 돈 내놔라, 내 돈. 아니, 내 아들 목숨값 내놔 이년아. 너 내가 니년한테 순순히 다 뺏길 줄 아냐? 어림도 없어. 변호사? 그거 나도 선임하면 그만이야. 우리 집안이 널리고 널린 게 변호사라고. 사실 어머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집성촌 내에 변호사나 판검사 자식을 둔 집이 한둘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끈떨어지고 논도 밭도 다 뺏길 판인 집에 누가 도움을 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돈이 없을 땐 어떻게 살아도 있다가 없어지면 살기 힘들잖아요. 결국엔 시어머니와 자식들은 고향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이렇게 남편의 장례를 끝으로 시댁과는 연을 끊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사남매 중 늦둥이로 연로하신 어머님 면회를 왔다가 저랑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이혼 경력이 있는 것도 저랑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호감이 가던 사람이었는데 자주 보다 보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둘 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터라 이번 인연은 어떻게든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들과 하루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9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긋지긋한 10월대에서 탈출한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들, 딸 둘 있고요. 현재는 아빠 없이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로 제가 이혼한 지 2년하고도 3개월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와서 너무나도 신난 나머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신이 났냐면 그 인간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더러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럴 이유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해버렸는데 그 인간이 힘들다고 구걸하는 걸 보니 지난날에 제가 겪었던 아프고 서러웠던 날들에 작게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 인간과 그 가족들이 저에게 참 모질게 굴고 무시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장담하건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최후에 저에게 연락을 했을 건데요. 그러게 저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족으로 생각해줬다면 그 인간들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마음도 약하고 정도 많아 손해를 많이 보는 성격인데 이런 제가 오죽당한 게 많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애들 아빠인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했겠어요. 그만큼 저도 맺힌 게 많은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결혼을 고민하거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여성이라면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세상엔 며느리 편 들어주고 현명한 시부모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시어머니를 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며느리보다는 자기 아들이고 며느리는 무슨 봉인 줄 알고 부려먹고 벗겨먹으려 하는데 적어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자기의 미래의 시어머니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제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남편이 저에게 반해 1년 가까이 쫓아다녀서 사귀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하도 회사에서 저를 좋아한다고 떠들고 다녀서 저도 세뇌당한 듯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어찌나 순해 보인 척 저에게 잘하던지 한 번은 그게 질투난 여직원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혜진 씨는 좋겠다. 솔직히 말해봐요. 지금 즐기고 있죠? 그래도 너무 튕기지 마요. 같은 여자가 봐도 좀 짜증나니까. 박 대리님 정도면 괜찮지. 너무 뻗대다 다른 여자한테 뺏기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런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쁜 건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직원이 남편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괜찮으니 네가 고백해보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 여직원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말까지 더듬었는데 나중엔 찔렸는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희진 씨, 진짜 웃긴다. 남자가 좀 좋아해준다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희진 씨 그거 알아요? 희진 씨 은근히 재수없어요. 라며 저에게 악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때 그 여직원이 남편 놈을 저에게서 뺏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혼하고 그런 생각을 참 오래도록 했었네요. 하지만 그것도 인연이었던 건지 주변에서 하도 몰아가는 분위기에 저도 휩쓸려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본인은 아니었지만 1년 넘게 제가 튕겼던 입장이라 저는 남편에게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남편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그만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 여자 직원의 말처럼 저도 마음속 한가운데서 남편의 애타는 모습을 보고 즐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를 좋아해주는 남편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렇게 정식으로 사내 커플이 되었어요. 그것도 마치 내일 당장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회사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는데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4년을 만나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설마 했다가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확인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는데 연애 기간이 길었긴 했어도 그때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바보처럼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남편도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갑작스럽긴 해도 남편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이었던 건지 저는 남편한테 처음으로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내 남편은 자기가 놀라서 그런 거라며 당장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남편과 결혼하는 건 나쁠 것이 없었는데 어쩐지 순서가 바뀌어 꼭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 점이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래도 제 자존심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는 없었어요. 서로 그동안 결혼 얘기는 딱히 오간 적이 없었다고 해도 저는 남편과 결혼을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남편과의 결혼에는 확신도 있었는데 남편이라면 가정을 꾸려도 충분히 좋은 남편이자 가장 그리고 아이의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프로포즈에 그러자고 답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에 들어가나 싶었는데 아무리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결혼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뭐?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셔? 그것도 아빠 없이 혼자? 어머나 세상에, 내 아들이 어쩌다 그런 집 사위가 된다는 거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장모님이 생선 장사를 하는 게 뭐? 그게 이상한 일이야? 우리 생선 자주 사 먹고 좋아하잖아. 이게 지금 그거랑 같아? 갑자기 애부터 가져서는. 너 솔직히 말해봐. 내 아들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그랬지? 여보, 진정해. 아무리 그래도 애를 여자 혼자 만드나? 우리 아들도 책임이 있지.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왜 여기서 제 편을 들어? 왜? 애 생겼다고 하니까 혹해? 막말로 그 애가 누구 애인지 어떻게 아냐고. 진짜 속상해 죽겠네. 나는 만나는 여자 있다고 하길래 누군가 했더니 고작 저런 집 딸이었어? 아, 야골라.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간호사 선짜리 들어왔을 때 보라고 할걸.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뭐 엄마 그런 자리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네, 맞아.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나는 이미 희진이랑 우리 아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고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사람을 지킬 수밖에 없어. 뭐야? 내 사람? 웃기고 자빠졌네. 너는 눈이 앞통수에 붙은 게 맞아? 도대체 뭘 보고? 다 보고. 희진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내가 첫눈에 반해서 쫓아다닌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가 더 열받는다는 거야. 고작 저런 애한테 왜 네가 목을 매? 좋아하니까. 아무튼 난 허락받겠다는 거 아니고 우리 결심을 이야기하려고 온 거니까 엄마도 그만하고 우리 축복해줘. 그래야 더 잘 살지. 어? 저는 순간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 많은 말들을 꾹꾹 참으며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앉아 있었어요. 뒤집어 엎자니 이미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애를 쓰고 있는 남편이 있었기에 선뜻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부터였죠.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낼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적어도 시아버님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양반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부는 닮는다고.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만 조심하면 괜찮겠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었더랬죠. 그렇게 저는 조금은 서운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도 결국엔 당신 아들과 태어날 손주 때문에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거든요. 하지만 좋아서 시키는 결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건지 자기가 바란 며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선을 그으셨는데 사실은 쥐뿔 해줄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결혼 전에는 무슨 자기 집에 현금이 많다고 현금 부자라느니 시아버님이 대기업은 아니라도 임원이라 사장가도 같다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도 뭐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 말들 중에 10%라도 진실이면 다행이라고는 생각했는데 10%는 고사하고 하나도 진실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줄 능력이 없으면서 그걸 또 표내고 싶지 않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신 거고 뻔뻔하게도 예단은 받겠다고 저한테 예단 리스트라는 걸 적어주셨는데요. 그것들을 대충 견적을 뽑아보니 못해도 한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더군요. 그때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애당초 그런 예단할 마음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저럴까. 나중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만약 그때 남편이 정신이 나가서 저더러 그 예단들을 다 해와야 한다고 했다면 저는 미혼모가 될지언정 남편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하며 난리 부리더라고요.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무슨 계산이 이러냐며
그 리스트를 자기 손으로 찢었는데 그때는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행동에 저는 더 남편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저도 단순했죠. 사람 마음 바뀌는 건 한순간인데 제가 너무 순수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런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저희 친정엄마는 아무래도 딸을 시집 보내는 거고 혹여 제가 시집살이라도 하게 될까봐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됐다고 거절했죠. 그러면서 엄마에게는 우리 둘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시작하기로 했고 양가 도움 받지 않는 걸로 합의 봤다고 진실 반 거짓 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럼 비상금이라도 들고 있어. 결혼하면 은근히 돈 쓸 때가 많다. 너 애도 낳으면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며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제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 돈을 확인하는데 왜 그렇게 미안하고 감사한지 저는 그만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죠. 뭘 또 울어. 당연히 엄마가 자식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너는 그냥 잘 살기만 해. 엄마도 이 돈 주면 아무것도 없잖아. 상현 씨랑 나 그냥 작게 시작해도 돼. 그래, 그래도 돼. 누가 그러지 말래? 근데 여자한테 돈은 정말 필요해. 지금이야 박서방이 간이고 쓸개도 자주거처럼 잘하지만 사람 마음 언제 횟가닥 편할지 모르는 거거든. 그냥 뒷주머니 하나 차고 있으면 그게 믿는 구석이 되고 그래. 그리고 엄마 돈 있어. 너 언제 엄마가 돈 쓰는 거 봤어? 나는 벌 줄만 알고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야. 너 그거 줬다고 엄마 돈 없지 않아. 정말? 이 돈 나 줘도 엄마 돈 있어? 그럼 서방 없는 년이 돈이라도 있어야지. 엄마는 무슨. 그게 현실이야.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돈이 그렇다.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지키려면 필요해. 박서방이랑 사돈들이 안 그러길 너무 바라지만 혹여라도 아니다 싶으면 그 돈 믿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그러라고 주는 돈이야.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버는 돈도 다 너를 위해서 버는 돈이고. 됐어. 나는 엄마 돈 필요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돈 쓰는 재미로 살아. 아니다. 내가 매달 용돈도 주고 엄마한테 효도할게. 하요, 시집갈 때 되니 철든다고. 엄만 네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리고 잘 커져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저희 엄마는 울고 있는 저에게 고맙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워낙에 아빠 없이 저랑 엄마랑 둘이 살아 그런지 저랑 엄마는 늘 이렇게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엄마들도 저희 엄마처럼 그러신 줄 알았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더 제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의 말을 듣고 그 돈은 정말 비상금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남편한테도 비밀로 했죠. 아무래도 돈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먼저 경제적인 지원은 못 해준다고 하셨으니 저도 안 받는 걸로 일단락하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하자고 남편과 합의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 초에 돈 때문에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또 출산하고 회사를 쉬어야 했기에 남편이 외벌이 생활을 꽤 했죠. 그래도 저는 적어도 그때까진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넘치게 행복했는데 결혼 후에도 남편이 워낙에 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계부까지 쓰며 돈을 한 푼 한 푼 아끼며 생활했는데 우리 세 식구 못 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는 제가 다종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었기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땐 또 둘이 보니 돈이 금방 모이는 것 같았는데 기쁨도 잠시, 회사에 들어간 지 1년도 되지 않아 둘째를 갖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는 둘째 계획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를 찾아온 아이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고, 저는 또 출산과 함께 회사를 그만둬야 했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태어난 아이가 딸이라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보다는 딸을 갖고 싶어 하던 남편이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좋은 시간도 잠시, 둘째가 두 돌이 되어갈 쯤인가 남편은 예전 같진 않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턴 저더러 며느리 노릇에 신경을 쓰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저를 자기 대신 효도를 하기 위해 결혼한 사람처럼 말을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아니,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냐? 너 이러다 벌 받아. 그러지 말고 내일은 전화도 하고 낮에 시간이 있을 때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좀 다녀와. 거기 가서 집안일도 좀 돕고 며느리 도리를 좀 하라고. 라며 전에 없이 저를 쪼기 시작했는데 처음 몇 번은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하면서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라 어느 정도는 맞춰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쩐지 남편은 성에 안 차는 듯 보였고 저만 보면 자꾸만 한숨을 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그러셨어요. 넌 요즘 거울 안 보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너 관리 안 해? 내가 남자라도 집에 와서 푹 퍼져 있는 너 보면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거야. 아무리 살림하고 애 키운다고 해도 그거 다 핑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애 둘을 키우는데 관리를 하라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막무가내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어째 남편이 저한테 눈길도 주지 않는 게 점점 시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았는데 저는 힘든 와중에도 다이어트를 하며 다시 예전처럼 남편이 저를 봐주길 바랬죠.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제가 관리를 해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역효과로 시어머니만 기세등등해서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도 저를 가장 참지 못하게 했던 건 친정엄마를 비하하는 막말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저 대신 화를 내고 싸워주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러시니 시아버님도 덩달아 선을 넘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왜 하필 비린내 나는 생선장사를 하냐며 자기는 세상에서 비린내가 제일 싫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차리면 보내주는 비싼 생선은 혼자 다 드시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저야말로 그런 시아버님이 싫었는데 당신이 내뱉은 말이니 저는 그 이후부터 시댁에 생선 선물이 가지 않도록 했어요. 제가 생색도 낼 겸 직접 들고 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을 해서 배송을 가지 않게 했고 저희 집에 도착하게 했는데요. 그 생선 저희 애들이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그 생선이 정말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었는데 저희 엄마의 마음까지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런 저희 엄마의 성의를 무시했던 시부모님이 더욱더 미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나마 보내주던 생선도 안 보내는 거냐며 사람이 짜다느니 딸 시집 보내고 성의가 없다느니 또 저희 엄마 흉을 보셨는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좋은 소리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그 막말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는데 저희 엄마더러 초등학교는 졸업하셨냐는 등 낄낄거리셨어요. 저희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해도 중학교까지는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 모두 중학교 중퇴로 엄연히 따지면 국민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셨는데요. 남들 앞에서는 각자 중졸, 고졸 거짓말을 하셨는데 모든 사실을 아는 저로서는 너무 웃기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 중학교까지 나오셨다며 중학교 이름도 말씀드렸는데 저더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작 거짓말은 자기네들이 하고 다니면서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시부모님과 저는 사이가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무조건 당신 아들이 더 잘나고 당신네가 저희 친정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셨어요. 한마디로 유치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그런 자기 부모님의 생각에 점점 동조한다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으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에휴, 살림이나 하는 네가 뭘 알겠니? 그리고 머리는 언제 감은 거야? 맨날 그렇게 틀어 올리니까 대머리 같아. 상투라도 튼 거야? 네가 남자냐? 그래도 회사 다닐 때는 화장도 하고 긴 생머리에 옷도 잘 입고 예뻤는데 내 눈이 삐었지. 저런 여자를 뭐가 좋다고 쫓아다녔을까?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애 낳지 말고 나더러 계속 일하라고 했어야지. 아니, 왜 나랑 결혼했어? 나는 뭐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줄 알아? 어머님, 아버님,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 알지? 다 알면서 자기도 모른 척하고 있잖아.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으면서. 야, 너 말 조심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받아먹어? 그리고 장모님이 줄 거나 있냐? 아, 생선 쪼가리? 이제 그나마 나 안 보내잖아. 아니, 생선 장사가 생선이 없어 그러겠냐? 아, 그러니까 그러겠지. 진짜 웃겨. 그럼 아깝지 안 아깝니?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한 적 있어? 그래서 내가 주지 말라고 했어. 그 덕에 우리 애들 좋은 고기 먹이고 나야 좋지? 정말 치사하다.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천벌 받는다고. 그리고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데리고 사냐? 너야말로 나한테 잘해. 나 없으면 누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냐? 저는 남편의 저런 말에 기분이 나빴어요. 당연하죠.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데. 그것도 한때는 저를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녔던 인간이 저러는데 너무 약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도 좀 컸겠다.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남편은 저의 그런 결심에도 저를 깔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일을 한다고? 야, 됐다 그래. 요즘 너처럼 능력 없는 애 엄마를 누가 쓰냐? 같은 돈이면 젊고 예쁜 여자애를 뽑아 쓰지. 전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괜한 자존심 세우려고 하나 본데 꿈 깨. 솔직히 저런 말을 들으니 저는 더 자존심이 상해 뭐라도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래서 더 보란듯이 취직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이지 현실의 벽은 남편 말처럼 저에겐 가혹하더라고요. 어린애가 있다고 하니까 파트타임도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력서만 낸 곳이 거진 50군데가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은 더 기고만장해졌어요. 마치 자기가 데리고 살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는다는 듯 으스대기 시작했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남편은 저를 무시하니 제 결혼 생활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꼭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드디어 저를 채용해 주겠다는 작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도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 경력 없는 애 엄마라 고생이 많았다며 저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러면서 환경이 아닌 저라는 사람만을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에겐 생명의 은인 같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제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전에는 몰랐는데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취직을 했다고 하니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으스대던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오랜만에 복수다운 복수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워킹맘이 된 제 삶도 쉽지만은 않았는데 제 손으로 돈도 벌 수 있으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했죠.
그 뒤로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럭저럭 살만 했는데 여전히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그 못된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결혼 8년 차가 되었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새벽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를 한 상태라 뺑소니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면 살았을 저희 엄마가 차가운 바닥에서 생을 달리하셨는데 그 뺑소니범도 귀신같이 사라져 잡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을 때는 저도 제정신으로 있을 순 없었어요. 그야말로 울다 쓰러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니네 엄마 빚있는 거 아니지? 재산은 바라지도 않는데 빚이라도 있으면 그건 큰일이잖아. 그리고 설사 그런 빚이 있다고 해도 이제 너도 보니까 네가 해결해라. 네 엄마 빚이니까 내 아들이랑은 상관없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말을 듣는데 서운하기보다 사람이 얼마 전 엄마를 잃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혐오스러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른 채 저더러 복 나가니까 울상짓지 말고 자기 아들이랑 손주들 밥이나 잘 챙겨주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남편과 또 시아버지에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면서 시덥잖은 농담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깔깔깔거리는 시어머니 웃음소리와 시끄럽게 떠들며 맞장구 치는 남편, 그리고 시아버님의 목소리까지 저는 정말이지 듣기가 힘이 들었는데요.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가족으로 살고 있나. 그 사람들이 모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처럼 보였어요. 당연히 오만정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상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는데 저도 몰랐던 의외의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희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엄마에게 생각지도 못한 많은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려 월세가 꽤 나오는 건물까지 있었는데 이런 걸 왜 저한테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건지 너무 의아했어요. 그런데 언제 적어놓은 건지 알 수 없는 엄마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또다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제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했는데 그나마 주던 생선도 안 보내니 그걸 받고 싶어 가신 모양이었어요.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왜 이렇게 사람이 염치가 없냐고, 자기들 주던 그깟 생선이 아까웠냐고 따진 듯 했는데 처음에 제게 다 무슨 말인가 하던 엄마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본세를 보고 제가 한 말들도 있으니 대략의 상황을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선 장사나 하는 집 딸, 자기는 처음부터 싫었다며 자기 아들이 아깝다고, 제가 일부러 자기 아들 발목을 잡기 위해 임신을 했다는 듯 저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는데 저희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을 텐데도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제가 더 상처받고 힘들어할 것을 걱정해 저희 엄마가 애끓는 심정으로 참았던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를 위해 이런 재산을 모으셨다고 편지에 적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더불어 저를 위해 이혼 변호사까지 알아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명함도 같이 있어서 저는 회사 월차를 내고 그 변호사님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변호사님이 엄마가 제 걱정이 많았다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도와주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가능하면 잘 살길 바라셨다고 하셨어요. 이혼녀가 된 제가 힘들까봐 그 걱정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당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죽게 되면 유산 정리까지 변호사님에게 위임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엄마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할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먼저 알고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저희 엄마의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현하셨는데 한 입을 덮고 살던 남편보다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엄마의 유산 상속을 받으며 졸지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할 이혼이었지만 이렇게 된 거 복수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 엄마에게 받은 유산 서류를 남편한테 흘렸고 남편은 무심코 서류를 보다 저희 엄마가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찌나 놀라던지 무슨 로또 1등이라도 된 사람처럼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야구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서류만 남편 속에서 낚아채웠는데 그러자 남편은 안달이 났는지 왜 대답을 하지 않냐며 화를 냈고 저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관심 꺼. 우리 엄마 건물이야. 야, 어떻게 관심을 꺼. 장모님 건물이면 이제 상속받았으니까 네 거잖아. 그리고 우리는 부부니까 우리 거지. 우리 거? 그렇게 우리 엄마 무시하더니 이젠 우리 거? 꿈 깨. 치사하다. 왜? 건물 생기고 돈 생기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동안 내가 너 먹여주고 재워준 거 잊었어? 이제 너도 도리를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참에 효도 좀 하자. 효도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내가 거지야? 뭘 먹여주고 재워줘. 나는 뭐 놀았냐? 나도 살림하고 네 새끼 낳아서 키웠어. 애는 뭐 그냥 크는 줄 알아? 아쭈, 너 많이 컸다. 이제 돈 있으니까 무서운 게 없냐? 왜? 이참에 이혼하자고 하지. 못할까봐? 말 나온 김에 이혼하든가. 나는 이제 돈도 있고 직업도 있어서 아쉬울 게 없네. 뭐? 남편은 제 당당한 태도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혼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꾸만 저희 엄마의 유산이 생각이 났는지 자기 집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에 없던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좋아하는 소고기를 구워주신다며 퇴근하고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저는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생선을 좋아해요. 그러니 저런 말을 들었을 때는 헛웃음이 나왔는데 소고기를 좋아하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선 좋아하니 회를 떠달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당황하신 시어머니는 너는 평생 생선만 봤을 건데 또 무슨 생선을 좋아하냐고 하시면서 그럼 회를 준비하겠다고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만 들어봐도 벌써 남편한테 저희 엄마 유산에 대해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퇴근하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도착하니 남편도 벌써 도착해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어서 오라며 너무 티가 나게 잘해주셨는데 저녁상도 아주 푸짐하게 차렸더군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다 먹고 차까지 내어주시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시아버님이 회사를 그만두시기로 했다며 포문을 열었어요. 아니, 멀쩡하게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그만두시는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회사 생활도 힘들지. 그렇다고 실수야 있겠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안싸돈이 남긴 건물 있다며 내가 그 건물 월세 관리를 해줄 테니 나한테 월급 줘라. 네? 월급이요? 그래. 내가 회계 업무도 좀 해서 잘 알거든. 거기서 나오는 월세랑 관리비 같은 거 내가 관리해 줄게. 그 정도면 재택근무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도 가족이 도와주니 믿을 수 있어 좋잖아. 그럼 월급을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200만 원 정도 드리면 될까요? 얘는
나는 고급 인력이다. 한 500은 줘야지. 500이요? 말도 안 돼요. 출근도 안 하시고 재택근무 하신다면서 그렇게 많이 달라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월세 관리는 따로 필요 없거든요. 이미 저희 엄마 계좌로 들어오는 월세 제 앞으로 돌려놨고 필요하면 회계사님 도움도 받으니까 구태여 힘들게 고생하실 필요 없으세요. 만약 일자리가 필요하신 거면 마침 주차 관리 해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 자리는 어떠세요? 월급은 25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뭐야? 250만 원? 그리고 나더러 지금 주차 요원이나 하라는 거냐? 그래, 너는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그딴 하찮은 일을 시킬 수 있어? 그딴 일은 다른 사람한테 시켜. 며느리가 건물주인데 어떻게 시아버지가 주차 요원이야? 왜?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다고 지금 그 자리도 하고 싶으신 분들 많아요. 아버님 연세에는 아파트 경비도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라고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동안 당한 거 복수한다고. 어머, 그렇게 느꼈어? 나는 호의를 베푼 건데.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네. 아버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월세 관리는 정말 필요 없어요. 돈 관리는 본인 제가 해야죠. 저는 자꾸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겨우 참으며 내일 출근해야 해서 이만 일어나겠다고 자리를 떴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굴 수가 있냐고 계속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너도 우리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굴지 않았냐고 똑같이 맞받아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사람 모함하지 말라고 열을 냈는데 사실 그 말도 맞긴 했죠. 남편은 결혼하고 거의 저희 친정에 가지 않았고 심지어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는데 처갓집에 가면 비린내가 나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라도 온다고 하면 정색을 하고 싫어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들도 모두 장모에게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맞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를 모함했다며 정색을 했고 제가 시중에 돈이 생기니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시아버님에게 용돈으로 매달 500만 원씩 입금해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500이 무슨 남의 집 애완견 이름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남편의 말을 딱 잘라버렸는데 남편은 분명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을 텐데도 참는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 말대로 돈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거기서 더 번지지 않고 일단락이 되었는데 문제는 시댁의 생활비였어요. 시아버님의 수입이 사라졌으니 돈 나올 구멍이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뭐 아들인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은 남편이 생활비 말고는 자기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어요. 어머님이 원래도 돈이 필요하시면 여기저기서 돈을 자주 꾸러 다니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돈을 빌리면 갚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꾸셨으니 그 돈을 갚기가 어려웠던 거겠죠. 그리고 제가 시댁에 다녀오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시어머니 친구라면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셨어요.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빌린 돈을 저더러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빌려간 돈을 저더러 갚으라고요? 그래. 시어머니가 빌렸으면 며느리가 갚아야지. 유산도 많이 받았다며. 건물도 있고. 그럼 내 돈 정도는 당장 갚아줄 수 있잖아. 나 그 돈 우리의 학비야. 하도 급하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서 빌려줬더니 이러면 어떡해? 아니, 죄송하지만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냐고요. 제가 빌린 게 아니잖아요. 뭐야? 그 옆에 내가 며느리가 갚아주기로 했다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제가 갚아주기로 했다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왔잖아. 이봐봐. 그쪽 명함 아니야? 그 옆에 내가 자기 며느리 여기 회사 다니고 있고 건물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건물도 보여줬어.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머리가 아파왔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팔고 돈을 빌려 쓰셨다는 건데 그분 말에 의하면 제가 다 책임져 줄 거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말고도 10명 넘게 있다며 다들 여기 찾아올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분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내가 왜 빌리지도 않은 돈을 책임지냐고 소리치며 말했는데요. 그러자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아 시끄러워. 너는 무슨 고작 이런 일로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니? 너 돈 많잖아. 그냥 네가 좀 갚아라. 라며 뻔뻔하게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그랬다며 자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저를 찾아 회사로 돈 달라고 찾아오셨는데 창피한 건 물론이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저를 팔고 빌려 쓰신 건지 그걸 알려면 그 창피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제가 500씩 용돈을 드렸으면 이럴 일이 없다고 제가 제 무덤을 판 거라며 그 돈을 다 갚아주라고 했는데 거진 다 합쳐보니 원금만 7, 8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자까지 하면 1억이 넘었는데 제가 아무리 친정엄마에게 많은 돈을 상속받았다고 해도 그 돈을 갚아줘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 예단도 해오지 않았지 않냐며 그 예단 지금 해준다고 생각하고 당신 빚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남편도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했어요. 정말 기가 찼죠. 저더러 월세만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그깟 돈 못 갚아주냐고 제가 돈독에 올라 미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됐고 이보다 확실한 이혼 사유가 또 있을까 싶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나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산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네가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위자료 내놔. 그 건물의 절반 정도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인간은 제가 친정엄마에게서 건물을 상속받았을 때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것 같았어요. 자기는 이혼 소리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 책임을 저한테 떠밀면서 제가 가진 걸 위자료랍시고 뺏어갈 심상이었는데 어이가 없었죠. 정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무식한 거야? 아니면 날 바보로 하는 거야? 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그럼 나한테 있어? 내가 바람이 났어? 도박을 했어? 너를 때렸어?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근데 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못 살겠구니까 그렇지. 내가 상속받기 전부터 나를 무시하고 괄시했잖아. 그리고 이건 그냥 불쌍해서 알려주는 건데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에도 안 들어가고 위자료로 청구할 수 없어. 법이 그래. 뭐? 법? 저는 평상시 갖고 있던 변호사님 명함을 그 인간 앞에 던졌어요. 내 변호사인데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도장 안 찍으면 나는 그냥 소송할 거고 나야말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지 그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사실 더 큰 거 하나만 터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님이었는데 남편은 벌써 변호사까지 만나고 다녔냐며 이젠 저더러 이혼하고 싶어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며 개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제가 아니라 자기 엄마가 만든 건데 말이죠. 그래서 헛소리 그만하고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 양육비 줄 계산이나 똑바로 하고 있으라고 말한 뒤 짐을 싸서 애들과 나왔는데 애들은 무서워했지만 아빠보다는 엄마를 따랐기에
순순하게 저를 따라 집을 나왔어요. 다행히 엄마 집이 그래도 있어 그 집으로 갔는데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죠. 제가 잘 살기만을 바라던 엄마였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어 엄마 집에 돌아오니 새삼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 사이 그 인간은 사실 파악이 되었는지 태도를 바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분명 제가 알고 있던 법상식이 맞다는 걸 확인했겠죠. 그래서 이대로 이혼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을 텐데 자기 엄마 빚은 자기가 해결할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싫으면 시댁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더러 마음 편히 살라고 했는데 그때 또박또박 말해줬어요. 내가 마음 편하게 살려고 너랑 이혼하려고는 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겪은 수모?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엄마 재산인데 그 돈은 왜 탐이 날까? 정말 양심도 없다. 그 돈 네가 싫어하는 비린내 나는 생선 팔아서 우리 엄마가 모으고 장만한 거야. 아,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행패 부린 건 알고 있니? 사람이 얼마나 못 배웠으면 그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 떨어졌고 이혼할 생각이었어. 내가 어떻게 너랑 너희 부모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선택이나 잘해.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며 자기는 저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결국 저는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증거가 될 문자도 많고 증인도 많았는데 저한테 돈 받으러 오신 분들이 기꺼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떠들고 다녔는지 증언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이렇듯 남편 쪽은 누가 편을 들어줘도 이상할 정도로 명분이 없었는데 결과는 당연히 저의 승리였죠. 양육권까지 모두 제가 다 가져오게 되었는데 남편은 위자료는 물론이고 매달 양육비로 180만 원씩 저에게 보내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긴 했지만 법이 내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제가 고마운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집단 고소를 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저더러 너무하다고 눈물까지 보였는데 오만정이 떨어져서인지 울고 있는 남편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 돈도 지금 당장은 없다며 돈 받고 싶으면 우선 시어머니 빚부터 저더러 갚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도 못 받는 입장에서 돈을 갚아줄 바보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네가 나한테 돈을 못 주면 나는 법으로 받으면 그만이라고 남편 회사 월급에 압류 신청을 걸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 인생 완전히 쫑나게 생겼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집단 고소로 시어머니는 살던 아파트까지 팔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수입이라고는 당신 아들이 버는 그 월급이 다인데 제가 압류까지 걸었으니 자기들 모두 죽으라고 하는 거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고작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빌 것을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럴 수는 없다고 매정하게 말했는데 그러자 쌍욕을 하기 시작하셨죠. 야 이년아, 너는 악마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 엄마가 하늘에서 너 잘한다고 하겠다. 상속받아서 돈도 많은 년이 왜 이렇게 모질어?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죽을 죄? 졌죠. 우리 엄마 찾아가서 대못 박았잖아요. 아니 그건 무슨 거지근성이야? 줄 때 고맙다고 받아 먹으면 되지. 싫다고 해서 안 줬더니 안 준다고 가서 행패를 부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왜 못 알아들어요? 우리 엄마 찾아갔잖아. 그야 잘 지내고 계시나 안부차? 안부? 저더러 어머니 아들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안부에 해당되나요? 네가 그걸 네 엄마가 너한테 말했니? 그 옆에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기어코 너한테 했구나. 이제야 알겠다. 네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래, 내가 했다. 약이 올라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솔직히 네가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라도 어머니 아들이랑 헤어지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차하게 빌붙지 말아요. 길바닥에 나앉았던 빚쟁이한테 쫓겨 살던 나랑 상관없으니까. 저게 정말? 야! 시어머니는 저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겠지만 자기야말로 염치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후로는 연락처 바꾸고 다니고 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더 이상의 민폐는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건물 관리를 하며 현재까지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힘든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참 잘 커지고 있어요. 남매가 사이가 어찌가 좋은지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한데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 살아갈 생각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잘 키울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남겨준 유산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일인데 그러니 어쩌면 남은 제 인생은 또 저희 엄마 도움으로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엄마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인데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연락해 자기 처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하니 더 통쾌했어요. 저는 잘 살고 있는데 그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마음 그대로 저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지켜줬다면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부디 아주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지 살이 아주 쏙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긴 했는데 자기가 자처해서 만든 일 자기가 알아서 수습하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밀린 양육비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인간이 힘들게 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거든요. 부디 쭉 그렇게 계속 힘들게 살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쓰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제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매일매일 신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